불호입니다. 야하.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네. 너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도망가지 재밌는데 마시고. 잘 봤는데 네. 나는 아쉬웠다. 아. 그 불호를 외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는 여전히 호에 끌립니다. 호이다. 그래서 다들 약간 현대미술 같은 느낌인 거죠. 나홍진 영화의 어떤 축이 되는 핵심 세계관이 인간의 무지예요. 나홍진 호프는 왜 그게 반복됐다고 지적을 하냐면 그 액션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 영화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크리처물을 바라볼 때의 시선은 약간 B급 크리처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B급 크리처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B급 영화를 볼 때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네, 여러분은 호프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더라도 아마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들고 온 문제작 호프. 재밌게 봤다고 하면 알바냐고 놀리고 재미없게 봤다고 하면 영화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고 욕먹는 묘한 현상.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영화평론가 라이너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또 유튜버 김시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시선님은 저도 이제 가끔 아, 진짜요? 보는데, 네, 네, 영광입니다. 근데 모습은 처음 뵌 것 같아요. 늘 목소리만 좀 제가 들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가 출연하지 않고 네. 이제 밖에 외부 활동은 하는데 그러시구나. 네, 오프라인으로만 활동을 해서 그래요. 얼굴 없는 알바로 살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김시선님. 네.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김시선님의 채널을 또 잘 보고 계시는 우리 신영 기자. 영화 굉장히 또 관심 진짜요? 많습니다. 네. 아유,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굉장히 많이 네, 봐요. 좋아합니다. 실제로. 예. 네. 그리고 깊이가 깊이는 업입니다. 네.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관객분들이 깊이가 가장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래요? 항상 느끼는데. 자, 우리 박사라 기자는 영화 보셨죠? 봤습니다. 봤고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나름. 그래요? 네. 누구랑 봤죠? 친구랑 봤죠. 친구랑 봤습니다. 선수 보호합니다. 여성과 봤습니다. 네. 꾸민 말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네, 친구랑 봤습니다. 정프로 보셨어요? 저는 봤죠. 누구랑 저 봤죠? 혼자 봤죠. 예. 네, 혼자 봤습니다. 자, 요 호프 일단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55분부터 사전 방송 열어놓고 호프 오늘 할 거니까 호흡으로 투표해달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5분 사이에 1000분이 넘게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마 방송 내내 열어놨으면 진짜 아마 몇만 분이 투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애지간한 여론조사도 표본이 1000이 안 돼요. 근데 그래요? 110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 누가 호불호 어떻게 됐어요, 답이? 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봤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두 분은 호가 많을 것 같아요, 불호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일단 지금 가는 걸 보면 네. 제 입장에서는 불호가 많을 것 같다. 불호가 많을 것 같다. 대세는 호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불호가 많지 않을까. 아하. 네, 그렇습니다. 그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호가 많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는 이번에 수줍게 있었던 네. 호를 외치는 관객분들이 샤이호가 있었구나. 샤이호님들이 샤이호님들. 많이 투표를 해주시면서 그. 압도적으로 호가 좀 올라가지 많을 것 않을까. 같다. 네. 그러면 네.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받았던 사전투표에서는 호가 59%였고요. 불호가 41%였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3부 시작하면서 다시 이 투표를 열었어요. 실시간으로. 댓글창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다음에 바뀔 수도 결정을. 있잖아요. 네. 또 설득을 누가 더 시킬 수도 있는 좋습니다. 거고 결과를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투표하신 분들은 볼 테니까 네. 2대1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팽팽합니다. 자, 일단
호예요, 불호예요? 우리 나이너님. 저 같은 경우는 불호입니다. 야하. 네, 아하. 여기서 불호. 네, 불호의 입장으로 그리고 저를 이제 섭외하시는 요즘 제가 섭외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호프로 유독 섭외가 많이 돼요. 그래요? 네, 대부분 이제 불호 입장을 좀 얘기해달라. 불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실제로도 같습니다. 불호신 거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도망가지 재밌는데 마시고. 잘 봤는데 나는 아쉬웠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아쉬웠다.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네. 호예요? 저는 그 불호를 외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는 여전히 호에 끌립니다. 호이다. 그래서 다들 밑밥을 이렇게 깔아. 네. 저는 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샤이호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김희선님은 이 영화 보고도 호를 외치지 않는 무식한 자들이요. 네. 예, 우리 라이너님은 이게 영화냐? 이것도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쪽이신 것 같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저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저 그런 얘기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막방이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라 기자님은 뭐 호예요, 불호예요? 저도 호인데요. 호예요? 왜냐면은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또 오늘 말하다 보면 제 불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쉬운 마음에 안 점은 드는 부분도 많았다. 좀 있으셨고. 많았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위해서는 뭐 스포일러라고 하죠. 그래서 스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영화를 안 봤고 나는 어떤 정보도 없이 영화 보고 싶은 분들은 투표만 하시고 나가셔도 저희가 뭐라고 원망하진 네, 오늘 않겠습니다. 동접 떨어져도 어쩔 수 원망하지 없습니다. 않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스포가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눈치 없는 이 두 분들은 결론까지 그냥 다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너무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결론이 있어요? 있나요? 이 영화 그러니까 결론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호와 불호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홍진 영화 중에는 이게 몇 등입니까? 우리 김시선님 보실 때. 저는 황해가 1등이고요. 황해 1등? 네. 그다음에 호프 2등은 곡성, 3등은 호프, 4등은 추격자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 라이너님은? 저는 이제 1등은 곡성이고요. 1등. 곡성. 네, 2등이 추격자, 3등이 황해, 4등이 호프입니다. 호프가 4등이에요? 호프 압도적인 4등이다. 압도적인 압도적인 4등. 사례. 이건 나홍진 영화 축에도 못 낀다. 왜 그러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 작품이 모호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 저도 곡성을 1위로 뽑을 정도로 모호함의 영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모호함이 곡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정리된 모호함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요? 이 작품이 좀 정리되지 않은 영화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여론전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우리 박사라님은 어차피 영화 4개니까 그 중에 뭐가 1등이에요? 저는 추격자가 1등입니다. 추격자 1등. 추격자. 추격자 1등이에요. 자, 그리고 4885 너지? 이 네, 좋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황해. 황해. 황해가 2등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호프. 호프. 그 다음에 곡성이 꼴찌예요? 아니 곡성은 안 봤습니다. 제가 안 봐서. 무서워. 네. 약간 무서운 밤에 거 잠 못 잘까봐 안 봤습니다. 그래요? 본 것 중에서는 호프가 마지막. 네, 곡성은 나무 위키로 봤습니다. 나무 위키를 받고. 신 기자님은? 저는 도발적인 순위. 네. 저는 호프가 1등입니다. 호프 오. 1등이에요. 야. 호프 호프가 1등, 1등이다. 곡성 2등. 곡성 2등.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약간 범죄 영화를 볼 때 약간 좀 보는 거 힘들어 해가지고 신기하네. 추격자 황해는 황해 3등, 추격자 4등.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황해 3등, 추격자 4등.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왜냐면 네. 제가 그 신혜원 기자님을 얼마 전에 뵙고 네. 저요? 방송에서 네. 방송으로 보고 팬이 됐거든요. 네. 그 최민희 의원이랑 하는 걸 보고 네네네. 너무 멋지다. 이것이 바로 걸크러시다. 귀 이렇게 걸크러시. 후비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진짜 팬이 됐거든요. 제가 언제 귀를 후볐어요? 이 정도면은 전성기 진중권이 와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팬이 겁이 됐는데 많았다니. 야, 범죄 영화 호프 못 1등. 본다. 범죄 영화 못 본다. 약간 좀 실망이 크네. 네, 실망이 큽니다. 참고로 저는 곡성 1등. 곡성 1등. 그 다음에 호프 2등. 아하. 네, 그 다음에 황해 4등, 추격자 3등. 삼등. 추격자 아. 우리 넷이 다 다르네. 다 다르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근데 참고로 여러분 플러스 앱이 배급해서 호프 호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자꾸 댓글에. 상관없습니다.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네. 그 JTBC랑 그렇게 애사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프로 돈 벌어도 JTBC랑 상관없습니다. 네, 이분들은 어떻게든 회사 뒷담화 하는 분들이라 전혀 애사심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포가 포함된 오늘의 영화 호프. 일단 이 영화 진짜 좋았던 거 3개, 그다음에 나빴던 거 정말 이거 너무 아쉽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만 먼저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영화라는 게 원래 극장에서 나온 다음에 영화가 시작된다는 말 있잖아요. 영화 보고 나면 사람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되새김하는 것이 큰 영화의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네. 창작자가 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호프가 재밌는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디워도 그러면 나 이런 거 바로 날카롭다, 날카로워. 디워도 그러면 뭐 그 좋은 영화예요? 그렇게? 전 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창작을 하는 경우를 그때 못 봤거든요. 백분 토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좋고 안 좋고를 따지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 호프의 재미는 이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살점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풍부한 해석이 네. 가능하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해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포스터라는 작가가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서 신비와 뒤죽박죽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투명한 모호한 게 있을 때 어떤 것은 신비한 것이고 어떤 것은 뒤죽박죽이냐. 신비는 뭐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하. 질서가 있을 때 안 보이면 우린 신비롭다 그래요. 근데 그 질서가 없다. 그럼 그냥 뒤죽박죽인 거예요. 엉망진창이야. 근데 저는 이제 곡성과 호프를 비교하자면 곡성은 신비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질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열쇠를 어떤 걸 집어넣고 돌려도 이게 문이 열려요. 그리고 서로 다른 얘기가 펼쳐져요. 근데 호프는 그런 게 없어요. 없나? 어떤 열쇠를 갖고 돌려도 안 풀려? 말이 안 돼. 그리고 모든 게 다 말이 돼.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를, 이 영화의 내용 자체를 관객들에게 하청을 준 거예요. 너네들이 알아서 생각해라. 이 줄거리는 생각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이다. 열린 결과. 그래서 이게 해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영화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프가 좀 아쉬운 작품이다. 그래요. 우리 저 기자님들은 언제든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약간 현대미술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손을 떠난 거예요, 감독의 손을. 네, 저는 이제 그 풍부한 해석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편이고, 풍부한 그리고 해석이- 질서가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곡성도 나홍진 감독의 영화 세계 안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선 영화와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애매모호함, 신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홍진 영화의 어떤 축이 되는 핵심 세계관이 인간의 무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에서 발생하는 그 혼돈의 상황을 그리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곡성에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뭐 오늘 스포 주의니까 얘기할게요. 그 외계인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빌런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 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위가 생겨서 공격을 막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갈수록 이게 사실은 최초의 죄를 저질렀던 것은 외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게 뒤집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인간은 인간이고 외계인이 외지인인데 외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먼저 공격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충분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은 가능한데 네. 그 다양한 해석에도 일정한 질서가 있어야 이게 이제 요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꿰 맞출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라이너님. 그렇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어느 정도 아예 없진 않죠. 그러니까 설계가 아예 없는 작품으로 만들지는 않죠. 왜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해술 아저씨 같은 경우죠. 이제 해술 아저씨가 하는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무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술의 말이 결과적으로 틀리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받아 적다 보니까 이제 뒤통수를 맞는 구조.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주제랑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있다는 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설계가 있다고 해도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조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맞아 들어가지 않는 조각들이 너무 많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열쇠를 갖고 돌리면 그거에 맞게 재조립되는 게 좋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곡성처럼요. 곡성은 외지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나머지 조각들이 다 맞아 떨어져요. 거기서 집이 이렇게 새로 구성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돌리면 다른 것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의 탈을 쓰고 있는 뒤죽박죽에 가깝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호프입니다. 자, 김시선님 반박으로 좀 가볼까요? 저는 이 영화가 그 여러 가지 뭐 해석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나홍진 감독은 정확하게 이 영화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몇 번이나. 뭐죠? 네. 앞에서 신현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무지를 덧붙여서 제기하자면 어설픈 믿음인 것 같아요. 어설픈 이 영화의 믿음. 핵심은 어설픈 믿음. 그러니까 이를테면 황해를 잠깐 꺼내 보면 황해? 네. 황해에서도 구남이랑 화정우 배우가 연기했던 아주 맛있게 밥을 먹었던 네. 감자와 김 싸- 그렇죠. 김을 싸 먹어서. 네. 근데 이 인물이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어렴풋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던 꿈 같은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서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그게 실제로 진짜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그 사람은 믿고 살인도 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종말의 과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호프에서 가져왔을 때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이 나홍진 감독은 여기서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범석이 마을로 갈 때 처음부터 소를 보고 뭐라 했냐면 이거 호랑이가 한 거라는 얘기를 듣고 호랑이가 했군 하고 믿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는 갑자기 괴물이 등장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 말 듣고 이거 괴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리라는 애기를 보고 나서는 이제 외계인이라고 믿게 돼요. 또 예를 들어서 해수라 아저씨도 여러 가지 해수 할아버지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보가 다 틀려요. 하지만 그걸 믿는다고 그냥 말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믿음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가장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머리카락이 긴 외계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 외계인이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범석은 무슨 생각을 순간 하냐면 내가 오해한 건가? 예. 또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칼리라는 외계인을 보고 나서는 그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뭐라고 확신하게 되냐면 엄마였구나. 근데 그것마저도 또 틀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믿음이 계속 반복이 돼요. 모든 인물과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믿음이 어설픈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설픈 믿음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 뭐냐면 희망이에요. 어설픈 믿음이 어설픈 믿음으로 희망을 얻게 돼요. 지금 뭐냐면 어설픈 믿음을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뭔가 잘 될 거야,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더 나은 무언가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하이닉스 더 오를 거야 이런. 그렇죠. 그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런 말이 굉장히 대사가 이제 반복되잖아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될까봐 나홍진 감독이 실제로 이거를 대사로 또 알려줘요. 희망은 뭐라고 말하죠?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외계인이. 조르 마지막 대사요? 네. 조르의 대사. 뭐라고 믿음은 얘기해요? 바라는 히브리서- 것들의 실상이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란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지금 앞에 함선이 떨어지고 있고 인간들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도 믿음이라는 증거로 더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을 품게 돼요. 바로 이게 이 나홍진 감독이 이 호프라는 영화에서 하고 싶은 뼈예요, 그냥. 우리는 여러 가지 살들을 보는 그 것뿐이고. 메시지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 그쵸. 메시지를 그러면 표현하기 충분히 잘 표현된 영화예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편이 됐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멋진 주제 의식이고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좌절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희망의 자리를 어디로 밀어넣냐면 근거 없는 믿음의 자리로 밀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희망 자체가 근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호프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주제가 얇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을 정말로 잘 표현한 장면이었는가 그 장면이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다. 희망의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나요? 그 칼이라는 그 왕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네. 칼리. 그렇죠. 네, 칼리가 왕자가 있다. 네. 그렇죠. 호프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근데 하는데요. 나홍진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건 근거 있냐 없냐의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인간의 어설픈 믿음이 결국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인간이나 이 외계인지 괴물인지 또는 신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의 이 존재들에게도 더 나은 것을 준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홍진 감독이 저는 이 호프가 굉장히 착해진 것 같아요. 그 전 영화들에 네. 비해서 나홍진 감독이 좀 착해지셨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호프라고 한다면 이게 저는 희망을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주제를 잘못 표현한 것이다. 근데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희망이 흐려지는 순간을 그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적절한 주제의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칼이라고 하는 뭐 왕자가 살아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외계인들의 희망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이미 한 시간쯤 전에
박살난 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우리가 왜요? 생각할 때 산몰리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죽어 있는 왕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걔는 죽은 거라고요. 어.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른 채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어리석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심장을 꺼내서 그걸로 네.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예. 여기서는 해설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 자체가 흐려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라는 걸 비판하는 영화라고 한다면 주제의식은 아주 훌륭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 그러면 우리가 왕자가 죽은 걸 아는 상황에서 그래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 왕국은 이제 여기서 끝이니까 너는 너대로 잘 살아봐. 나는 이제 끝이야라고 이제 하고 이제 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래도 살아 있을지 몰라라는 희망을 갖고 어떻게든 재건을 해서 왕국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 그 왕자가 죽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 동안 희망을 갖고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왕국이든 어떤 새로운 터전 같은 것들이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은 세상인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좋은 지점인 것 그리고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또 나홍진 감독이 알려줘요. 모를까봐. 믿음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고요. 그걸 통해서 운명을 바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특이한 장면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해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후반부에 등장해서 함선이 떨어지는 걸 막 봐요. 그 컷 기억나세요? 네. 네. 갑자기 등장해요. 정말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데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저는 해수 할아버지가 그 함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전 희망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함선이 떨어지는 그 재앙의 순간에 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은 희망을 생각한다. 예. 이거죠. 그게 인간의 강인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강인함.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왜 희망을 생각하죠? 근데 함선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 희망은 성사되는 순간 희망으로서의 기능을 잃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 영화에서 표현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정확하게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사되지 않았는 상황, 그러니까 재앙이 벌어진 그 순간에 결국에 인간은 그 희망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게 된다. 이게 가능성의 순간에서만 네, 그렇죠. 희망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그냥 이 영화의 그렇죠. 메시지고 물론 이 메시지가 관객들을 설득시켰냐 못 시켰냐는 이제 관객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설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그 살점들을 우리가 막 파악하고 해설하고 있지만 이 영화가에서 나홍진 감독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주제의식 얘기로 크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제는 훌륭한데 저는 이 주제를 실현할 몸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몸이 했습니다. 부실하다는 건 뭐 영화 어떤 설정 자체가 아니면 뭐 장면들이 아니면 대사나 뭐 연기?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씩 이 얘기해볼까요? 작품에 있는 네. 비판들 어떤 것부터 아니 얘기해볼까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 뭐냐 도대체 대사 뭐냐 이거잖아요. 그 특히나 그 여배우 누구죠? 정호연 배우. 네. 일단 저부터 말씀을 좀 네. 드리자면 네. 일단 그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 네. 일단 저는 정우현 배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을 향한 이런 근데 개인을 솔직히 향한 대사를 그렇게 주면 그렇지. 그렇게 연기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향한 조리돌림에 저는 반대해요. 예. 그러니까 영화 이론에 보면은 쿨레쇼프 효과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쿨레쇼프가 배우의 무표정한 얼굴을 하나 찍어놔요. 그 필름 앞에다가 세 가지를 놓습니다. 하나는 수프 한 접시, 하나는 누워있는 시신, 관에 누워있는, 또 하나는 놀고 있는 아이를 붙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관객들 어떻게 느끼냐? 감탄해요. 와, 저 배우는 어떻게 허기를 저렇게 잘 표현하지? 어떻게 저렇게 슬픔을 잘 표현하지? 어떻게 흐뭇함을 저렇게 연기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배우의 연기라고 하는 거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배우의 연기 평가의 절반은 그 앞뒤에 붙는 컷과 맥락과 톤이 결정한다. 네. 이런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정우현 배우의 연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은 저는 나홍진 감독에 있거든요. 네. 왜냐면 나홍진 감독이 쓴 설계, 톤, 대사 그리고
디렉팅 이 모든 것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호연 배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 요게 대해서도 뭐 아무튼 그런데 캐릭터 관련된 문제인 거고 배우들은 요구받은 걸 수행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인 거다. 여기서 대사가 이상하죠. 네. 우리가 대사 볼 때 이상하죠. 연극체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연극체 대사를 얘기할 때 저는 뭐 연극체 대사 그거 다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브레이트를 데리고 와요. 일부러 브레이트. 낯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낯설게 하기랑 소격 효과랑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격 효과의 중심은 뭐냐면 낯설게 함으로써 관객을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어떤 어색한 대사들은 뭘 느끼게 하냐? 어리둥절해져요. 왜 이런 얘기, 왜 저런 대사가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실패였다. 좋습니다. 네. 자, 김시선님.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연기를.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네.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어떨까요? 저는 그 정호연 배우가 연기했던 그 임성의 인물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차에 올라타서 네. 범석을 태웠을 때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네. 아무리 괴물이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튀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문서를 작성할 때 굴림체를 작성하다가 어떤 특정 문구에서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갑자기 궁서체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문구의 느낌을 여러 번 보긴 했어요. 네. 자,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십시오. 넓어요. 넓은 마음으로.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문장의 대사가 과연 이 영화 속에 있는 인물에게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극장 밖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인가 헷갈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할 때 몇 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괴물이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자라고 했을 때 이 마을에서는 그 알 수 없는 괴물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어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괴물에서 어떤 독재자의 향기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연쇄 살인마를 언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아니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우순경 사건 같은 한 마을을 초토화시켰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괴물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리 괴물이라도 아무리 연쇄살인마라도 그렇게 사람 많이 죽여서는 안 되잖아. 이런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대사가 아니었나? 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궁서체다.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연출했다고 말씀.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나머지 감독이 그 정도의 그럼요. 이상한 것도 못 잡을 정도의 감독인가? 근데 우리가 비평을 할 때는 이 감독의 의도를 평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의도가 아니라 영화의 효과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넓게 게 제 봐줘요. 넓게 봐주십시오. 그 크리처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이제 요거 크리처 넘어가기 전에 네. 저도 이제 그 대사는 보면서 이전에 어떤 작품에서도 나홍진이 그런 네, 시도를 맞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건 없었죠.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뭐 세상에라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오빠 거잖아요. 사랑해. 뭐 이런 거. 네. 그게 저는 이거는 최고였는데. 그래서 분명히 전 의도한 거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그 정도 실수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 의도를 했던 왜 했냐는 거에 이제 김희선님은 이런 의도 아니겠느냐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저도 약간 뭔가 하여튼 각성까진 몰라도 그냥 그게 그 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된 건 분명한 것 같다. 저는 의도됐는데 그게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해석하라고 메시지를 줬다기보다는 캐릭터 자체를 일부러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스꽝스럽게 만들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캐릭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면서 되게 약간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봤을 때 되게 부조리극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그러니까 얘네가 막 우왕좌왕하고 뛰는데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쟤는 뭐 하는 거야?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호연 배우 임성애가 겁나 멋있게 차 타고 등장해서 멋있어요. 장총 쏘면서 첫 대사가 뭐 있는 줄 아세요? 가츄 이거였어요. 저도 그 가추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황당해. 무슨 게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진짜 막 거기서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이런 대사를 들을 때 보통 우리가 나홍진 감독에서의 그 깊은 연출력과 그 연기 디렉팅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오히려 캐릭터들의 행동을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네. 부분이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항상 나홍진의 호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런 장면이 나올 때 보통은 감독의 의도를 평가하기보다는 효과를 네. 평가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장면에서 나홍진의 영화이기 때문에 다들 의도가 있다. 뭔가 어떤 뜻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는 풍토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의도를 갖고 설령 감독이 그렇게 대사를 하더라도. 설정을 했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객들의 몰입이 깨졌다면 네, 그것은 맞습니다. 성공한 연출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성공하지 못한 연출이죠.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은 영화의 뭐 대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그 욕설도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욕설 자체는 그렇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황해에서는 욕이 곧 계급이거든요. 야. 계급을 표현하는 거였고 절박함이었고 또 지역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욕설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빈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의 절반을 욕설이 차지해요.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캐릭터의 언어가 아니라 문장 부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쉼표 자리마다 욕이 들어가는 인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욕설이 습관처럼 느껴져요. 처음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던 간에 똑같은 신호를 30번을 넘게 보내면 그거는 이제 소음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 욕설들이 어느 순간에 소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새 신분도 있잖아요. 뭐 150번 맞아요. 넘게 이제 시읒비읍이 나왔다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네. 욕 혹시 뭐 커버 칠 거 있어요? 그 욕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 많은 분들이 영화에 해서 거슬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영화 속에 반영된 것들은 그 사람이 그냥 좋아하는 거라던가 생각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우리는 알아봐 주는 거다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욕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좀 너무 그냥 영화 내내 시읒비읍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사를 뭐 이렇게 성의 없이 썼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같으면 저 상황에 제일 먼저 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뭐겠냐? 어머나.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머나. 이제 그 감정과 어머나 세상에. 네, 세상에 네, 이런 근데 바보 같은 그 일이. 다양한 감정을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또 순 우리말 또 시읒비읍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해석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이제 처음 겪어본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이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크리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그동안 우리나라 영화에서 이런 크리처가 나온 적이 있었나? 티라노의 발톱 뭐 이런 건 있긴 디워. 있으니까. 여튼 이제 새로 만든 어떤 저 크리처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 분들은 뭡니까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거 네. 누구 따라했다 아니면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이다. 따라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나왔던 그 머리 긴 외계인, 네. 외계인을 보자마자 진격의 거인이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왔고 여러 크리처들을 모방한 것 같다. 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프로메테우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본 만화들 네. 얘기 뭐 클레이모어라든지 뭐 이런 만화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CG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CG는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CG가 안 좋게 보이는 이유는 톤이랑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리얼리즘, 하이퍼 리얼리즘을 표현을 해놓고 거기에 괴수가 나오니까 그게 튀어 보인 거예요. 실사 톤이랑 이제 네. CG 톤이 안 맞았다. 그러니까 CG 자체만으로 보면은 훌륭했다. 네. 근데 이게 안 맞게 만든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크리처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크리처는 무섭거나 기괴해야 되잖아요. 무섭거나 기괴하게 만들려면은 어떤 두려운 낯섦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낯섦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아예 처음 보는 괴물인 게 아니라 낯이 익은 거에서 낯설어질 때 기괴함, 공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네킹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마네킹이 낯이 익은 이유는 인간과 닮아서고 근데 그 마네킹이 움직여. 낯설어졌죠. 그럼 무서움이 오잖아요. 이런 건데 이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낯설어야 되는 미지의 존재인 외계인이 보는 순간 낯이 익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형 크리처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 한국형 크리처도 전 좀 나쁘게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형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국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맥락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괴물,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면 괴물은 한국적인 크리처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괴물의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그 괴물이 이 한강이라고 하는 지역과 거기 있는 매점과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가족들의 삶이랑 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 크리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외계인들은 그런 접합부가 있느냐? 맥락이 없다? 굉장히 헐겁다. 그래서 이런 맥락만으로 봐서는 어디서 가져온 크리처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국형 크리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김시선님. 뭐예요? 설득된 거예요? 아니. 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익숙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아주 좋았다면 이런 장르 영화에서 네. 이왕이면 아주 멋진 S급 크리처가 나왔다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이 영화에 뭐 돈이 좀 부족한 부분, 다른 그 대형 해외 영화들에 비해서 또는 낮에 촬영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크리처물을 바라볼 때의 시선은 약간 B급 크리처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급 크리처물. 이제 보통 펄프 크리처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타란티노 감독 영화 중에 펄프 픽션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아주 싸구려 잡지에 나오는 아주 단편이라든가 그런 만화들인데 네. 거기에 나오는 크리처들이 있어요. 또 걔네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또 퍼플 크리처물이라고 또 네.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화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뭐 더싱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익숙하진 않겠지만은 뭐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있는데 피판이라는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틀어지는데 거기에 뭐 살인 청바지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청바지가 입으면은 이뻐지는데 그 청바지가 괴물로 변해서 사람의 몸을 이제 갈기갈기 찢기는 뭐 이런 단순하고 어색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거를 재미로 그냥 즐기는 거거든요. 이런 B급 크리처물의 영향을 받은 영화라고 저는 그냥 봤어요. 그래서 그걸 어색하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익숙함의 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크리처. 요거를 B급 크리처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B급 영화를 볼 때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왜냐면 B급 영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 영화가 B급 톤의 오마주였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나머지 지점은 이제 진지함이잖아요. 그런 진지함과 B급 톤이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게 어우러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B급 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면 이 영화에서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거는 외계인인데 걔네들이 담고 있는 그 묵직함과 그들의 보여지는 그 B급스러움은 좀 괴리가 크다. 아, 그래요? 네. 자, 박사라 기자는. 저는 사실 이게 크리처 CG가 저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미지의 외계 생명체가 와서 우리가 뭐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뭐 의사소통 부재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주제 의식이기 때문에 CG와 크리처의 정교함을 논함으로써 이 영화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네, 그렇지 않나. 실제로 그 최근에 이와 유사한 건 아니지만 아주 거장 한 분이 외계인 영화를 또 하나 다 가지고 왔거든요. 디스클로저 데이라고 맞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네. 만드셨는데 이거 여기서도 보면 외계인이 그렇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외계인을 본질적으로 앞에 내세우지도 않고 그거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아요. 근데 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외계인 네, 이미지 그대로 갖고 쓰잖아요. 그대로 갖다 써요. 네. 그냥.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스티븐 스필버그는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두고 우리는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들이 우리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든지 아니면 또 화성 침공처럼 우리를 뭐 괴롭힌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통의 대상이고 이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어떤 또 다른 생명체들이 뿐이다. 라는 식으로 약간 격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티븐 스필버그도 왜 이 시기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생각도 해보고 또 호프라는 영화도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나온 걸 보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외계인이라고 계속 특정 지어서 말하는데 저는 여전히 이 생명체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신인지도 모르겠고 괴물일 수도 있고 뭐 호랑이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알 수 없는 이 존재들을 왜 갖다 놓고 나훈재 감독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인간이지만 서로 다른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국가 간의 싸움일 수도 있겠죠. 뭐 중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외계인을 통해서 소품으로 가져와 놓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희망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걸 믿어야 되고 어떻게 문명을 바꿔야 하는지를 좀 네네.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 약간 그 크리처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인간적이잖아요. 딱 보면 걔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막 문어처럼 생긴 외계인도 아니고 그냥 인간인데 조금 다르게 생긴 느낌이잖아요. 네. 좀 성능 좋은. 그래서 눈곱 저는- 달고. 네, 그래서 저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이질적으로 보이면 정말 이제 SF 영화에서 완전 외계인 무슨 그쵸. 프로젝트 헤일메리처럼 네네. 완전히 그냥 외계인 어떨까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것 같고 네네. 인간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뭔가 인간이 직접 말하기는 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마 좀 그들 그렇죠.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너무 비인간적이면 안 되고. 네. 네,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김시선 선생님 처음 뵈가지고 네, 네. 보면서 제가 저와의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거든요. 네, 네.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게 있다. 김시선. 네. 김시선 쌤은 뭐냐면 이 영화를 바라볼 때 굉장히 따뜻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품고 네.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필버그의 디스클로저 데이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외계인은 그냥 음모론의 산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디스클로저 데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계인이 신적 존재로 나와요. 그 외계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성경의 일부를 떼온 것처럼 맞습니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놓는 것만 봐도 스필버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난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비판적으로 접근하는데 네. 이제 포용을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그 두 감독이 다른 대답을 내놨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인간스럽게 만들어야만 네. 이제 그들이 흘렸던 눈물 같은 것들이 더더욱 우리에게 아. 임팩트가 있을 설득이 수 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묘사될 때 되게 이제 뭐 독창적이냐 아니냐 B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스럽지만 굉장히 혐오적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 이제 외계인 해부할 때 보면은 막 왜 이렇게 딱딱하고 막 되게 막 냄새 나고 막 진물 같은 거 나고 끈적거리고 막 그리고 막 되게 더럽게 그러니까 되게 혐오의 대상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얘네를 되게 타자화하고 적대화하는 근거로서 그런 외경 같은 것들을 우리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들도 오히려 인간보다 더 인간미를 갖춘 자식을 위해서 투쟁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망을 갖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태를 띠되 인간보다 더 혐오스러운 특징을 지닌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혐오에 대한 저의 해석, 네, 지적은 아니고. 네. 거기 대사 중에 왜 그런 되게 특이한 대사 있잖아요. 왜 여기에 뭐 그게 없네? 그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외계인이 혐오스러운 생명체처럼 보이는데 네. 반대로 외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인간이 혐오스러운 생명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래전에 백인들이 흑인을 그 동물원에 가둬놓고 마치 동물처럼 전시를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혐오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혐오스럽다라고 믿는 것 이게 문제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액션만큼은 뭐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것도 뭐 좀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 그 분량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 자체는 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몇몇 시퀀스는 한국 영화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물리적인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네. 촬영 감독님도 대단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과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너무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거기보다 좀 더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침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러야 큰 소리가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는 너무 이제 액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너무 좀 과하다. 이런 부분에 평가가 좀 있는 것이죠. 네. 아, 그거 좀 과하다. 맞나요? 답답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왜냐하면은 마음? 서사가 좀 진전이 없잖아요. 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실마리가 풀리는 것도 아닌 채 그렇죠. 계속 액션만. 서로 쫓고 쫓기고 상처 입히고 하는 게 반복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복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몰입을 못 시켰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복이 왜 문제가 아니냐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많은 영화들 조스, 우주 전쟁, 미지와의 조우 많은 영화들이 영향을 미친 초기작이 있습니다. 듀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971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을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 호프의 액션은 반복이 아니고 저 정도면 허용이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일 거예요. 따뜻해. 네. 따뜻해. 듀얼을 갖다 대기해서 그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남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날에 아내랑 싸웠어요. 근데 심지어 아내가 싸웠는데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곧 오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빨리 집에 가야죠. 네. 그래서 6시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해결하고 갈게라고 해놓고 차를 타고 가던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트럭, 괴물 같은 거대한 트럭이 쫓습니다. 그러면서 추격전이 벌어져서 마치 한문도 TV에 나올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영화는 블랙박스? 쫓고 쫓기는 상황으로 한문철 TV. 한문도가 아니고. 한문철 TV 선생님. 네. 끝까지 이 영화의 끝까지 갈 때까지 이 액션이 반복됩니다. 근데 심지어 더 웃긴 거는 그 트럭의 운전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해결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상태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두고 이 액션의 장면이 반복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없냐면 사실 듀얼 같은 영화는 그 액션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 영화예요. 근데 이제 나홍진 호프는 왜 그게 반복됐다고 지적을 하냐면 그 액션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 영화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박사르 기자님의 지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서사가 빠져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홍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사라는 살을 내주고 디테일이라는 뼈를 취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따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천골단이라는 건데 육천골단은 뭐냐면 살을 내주는 쪽은 나고 네. 뼈가 잘리는 쪽은 상대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영화의 서사라는 건 뭐냐? 사실 관객이 살을 내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플롯이라는 건 뭐냐? 비극의 영혼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사라고 하는 건 영혼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의 요소 중에서 볼거리, 그러니까 스펙타클은 6 요소 중에서 예술성이 제일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서사는 영혼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혼을 내주고 몸만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었다. 이거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표본인 거죠. 아하. 박제된 표본에 가깝다. 네네.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추격전은 경찰차를 탄 그 황정민과 그 정호연 배우가 이제 마을 안에서의 안에. 추격전. 그 마을 안에서 막 그 길 추격하는 그 장면이고 정말 긴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추격은 그 외계인이 그 경찰차 탄 한 5명? 요 정도를 네. 이제 계속 쫓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숲속에서의 숲속에 장면이 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 2, 3단계 추격이 약간 이제 역전하는 느낌? 처음에는 인간이 그쵸. 외계인 쫓고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외계인과 인간이 막 싸우다가 결국 이제 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계인이 인간 쫓고 요렇게 이제 가는 맞아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너무 반복돼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저는 지엽적인 부분들은 거의 오늘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어째서 달리는 말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지엽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죠. 달리는 말을 따라. 그리고 왜 이렇게 따라주고 누가 봐도 가냐. 그 스텔라도 최고 시속이 한 100km밖에 안 되는데 괴물이 막 뛰어가는데 거리가 안 좁혀지잖아요. 이제 그런 좀 것도 있고. 저는 외계인은 믿는데 왜 그거는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라는 거 설정을 하고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몰입도의 문제라면 그거는 충분히 저는 설득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화라는 건 작가가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계인도 믿는데 말 좀 빠른 거 믿을 수 근데 있죠. 개연성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어제도 막 계속 말했던 게 조인성 배우님이 안 죽잖아요. 안 죽죠. 영화에서. 예.
계속 나무 맞고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죽지 않아요. 네. 왜 그건 못 믿죠? 외계인. 여기서 김시선 선생님의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못 믿죠? 외계인도 수가 믿으면서.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이 나홍진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인간의 끈질긴 맞아요. 생명력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그 마블 영화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타노스랑 네. 싸우는 장면 보면은 힘의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나죠. 그런데 계속 막 방패 부서지고 해도 맞고 두들겨도 I can do this all day 막 이러면서 하는 장면은 감동이 와요. 감동이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개연성도 있어. 둘 다 어쨌든 슈퍼 솔저이고 캡틴 아메리카도 그리고 이 사람은 지구를 지키는 사명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숭고함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인성 배우에게 그 호프 영화에서 우리가 어떤 서사를 느꼈죠? 그러니까 인간을 건들면 으떼는 거야. 이거 이 서사가 있잖아요. 지구인을 건들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작품은 그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계인들은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렇죠. 핍진성이 있느냐 엄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적확한 지적이시지만 그렇게 지적하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약간 부흥의 느낌으로 가야 된다.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믿어야 되면 믿습니까? 이런 걸로 가야 돼요. 믿어야 희망이 믿어야 생깁니다. 된다. 네. 여튼 조인성 씨는 결국 요게 이제 2편, 3편이 원래 기획이 된 거는 맞죠? 맞아요? 그것도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부흥회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인터뷰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가 좀 갈리더라고요. 칸에서 한 인터뷰하고 네. 네, 좀 갈리더라고요. 처음에 한 인터뷰. 그래요? 네. 저는 재앙을 보여줬고 그거를 믿고 희망이 생기고 거기서 운명을 바꾸는 것이 이 영화의 도착 지점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마지막으로서.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도 네, 한편으로. 한편으로 저는 끝나는데 애초에 완성도가 있다. 감독님이 2편, 3편을 물론 생각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나홍진 감독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이 한편으로 완성을 하려고 충분하다. 노력하지 감독님들이 그거를 2편, 3편을 해서 애초에 시리즈물로 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림 말이에요. 같은 거는 이제 1편이 그쵸. 완전 시리즈인 거고. 시리즈고 심지어 원작도 아직도 예. 많이 남았고요. 네. 두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2편, 3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피셜로 받아들이고 이게 한 편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하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이 죄송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져요. 아, 그래요? 이거는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다. 아. 2편, 3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인터뷰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 게 2편, 3편이 안 나오면은 이게 결말이 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속편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속편이 없다고 하면은 외계인이 어디서 왔고 이 사람들이 무슨 환경의 상황에 처해 있고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지의 존재가 이렇게 지구에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뭐 호프의 문제라든지가 되는 거고 속편이 나와서 외계인의 문제가 풀린다면은 그게 또 굉장한 메인 스토리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속편 논리 자체가 저는 좀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속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속편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영화로서 완결된 게 아니라 세계관 설명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2시간 40분짜리 예고편을 보고 온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속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예고편을 보고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속편 투자를 받기 위한 나홍진 감독의 큰 그림 아니었을까요? 굳이 저는 따지자면은 호프 2편이 나오진 않고요. 또 다른 영화가 나오는데 호프의 호프에서 말하자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전시킨 다른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나홍진 감독의 또 다른 전작이 하나 있습니다. 숨겨진 2023년에 삼성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삼성과 했던 단편한 영화가 있어요. 단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페이스라고 믿음입니다. 네. 페이스.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린 희망에 대한 영화를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 영화는 또 다른 무언가 어쩌면 운명을 바꾸라 했으니까 운명과 관련된
영화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 차라리. 소망, 사랑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 중에 좋다. 최고는 사랑이어라.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 최고는 마지막 뭐 사랑일 수도 사랑으로. 있겠죠. 네, 네. 따뜻해지고 계십니다. 네, 네. 사랑으로.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런 게 또 있었구나. 이러면 이거 어느 정도 정리 좀 해야 되니까 몇만 이거 흥행이라는 게 뭐 꼭 작품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흥행 성적도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어느 정도로 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뭐 350만을 네. 넘은 상태잖아요. 현재? 네. 근데 이제 내일부터가 큰일이죠. 내일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이게 관객들 입장에서는 같은 돈인데 자,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호프를 보러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예매율 70%를 치고 있는 스파이더맨을 보러 갈 스파이더맨 것이냐. 재밌대요? 아, 재밌겠죠. 아니, 일단은 스파이더맨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매력 있으세요. 그리고 2억 달러가 있잖아요. 2억 달러.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작비가 2억 달러. 우리 뭐 500, 뭐 호프 500억이에요? 3,000원. 여기는 2억 달러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스파이더맨을 보러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디세이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호프로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 400만이 좀 간당간당하지 않나요? 400만? 아, 네. 그렇게-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 BTS 멤버 아하. 정국님께서 호프 재밌다라고 아이고. 올리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500만 봅니다. 500만. 정국님의 말 한마디면은 100만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500만. 500만 봅니다. 김시선님? 오디세이가 저번 주에 언론 시사회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뜨거웠죠. 제가 네.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저도 500만 보겠습니다. 아, 500만? 네, 네. 500만? 네네. 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많은 그 관객분들이 지금 또 다른 창작자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충분히 700만까지도 가능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세상에 굉장한 희망을 줄 거라고 믿었는데 아쉽게도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형의 등장으로 지구를 다른 분들에게 맡겨야 근데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영화 대작들 개봉하면 네. 그거 보러 갔다가 안 맞아서 이걸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극장으로 가는 행위 자체가 조금 늘어나면서 호프도 그냥 보러 가고 뭐 이런 일도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영화관의 그래? 관행상 네. 이제 스파이더맨이 쭉 나오면 관을 거기에 밀어줍니다. 그렇지. 몰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호프를 기다리고 싶어도 계속 스파이더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호프를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스파이더맨이 쫙 몰릴 거니까. 이 영화관에서는 이미 다 계산 다 하고 스파이더맨으로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환경이 그러나 전국이 있기 때문에 500만도 가능할 수 있겠다 정도 보시고 네네. BTS 지민도 한번 좀 힘을 실어주라고 제가 얘기 한번 할까요? 친하신가 봐요? 아 BTS 지민. 아, 지민. 아시죠? 네, 지민 저희 팬입니다. 와우. 본인 확인된 건가요,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인증이 네, 됐습니다. 넷플릭스 네. 다큐에서 이미 인증. 전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야. 죄송합니다.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은 가질 수 있으니까. 어설픈 믿음이 네네. 세상을 또 희망으로 바라보니까.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500만 두 분 다 같이 예상을 해주셨고요. 우리 투표 결과 한번 봐주세요. 투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투표 결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240여 분 와. 투표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 62%, 불호가 38%. 오히려 늘었. 그래도 너무 라이너님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처음 시작은 네. 34인가 3으로 맞아요. 시작했어요. 조금 그래도 늘어난 겁니다. 네. 불호가. 네, 저도 방송국에서 시켜서 불호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방송국 놈들이 시켰습니다. 네. 이 불호 요즘 또 호 쪽이 조금 센 모양이군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영화가 보고 나서 재미없는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네, 보고 나면 맞습니다. 재밌고 저는 이제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재미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호프 워낙 말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토론 시간 가져봤고요. 우리 김시선님은 저희 채널 이제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네네네. 좀 어떠셨는지 괜찮으셨을까요? 전 이런 영화 수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에는 네. 오디세이도 한번. 오디세이 뭐 또 라이너님
감독님께서 또 재밌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더불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는 또 할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정리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직 두 분 다 못 보신 거죠, 오디세이는? 오디세이 저도 시사회 신청만 해놓고 못 네. 갔어요. 아. 이게 안 맞아서. 아, 그래요? 네. 네. 두 분은 초청 받으시죠?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나? 네,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초청 받는 방법도 아, 있는데요. 그래요? 보통 이제 너무 잘 아시지만 기자나 평론가 협회에 등록이 된 경우는 이제 언론사회. 메일이 와서 초청을 아, 받아서 그래요? 네,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갑니다. 네, 병원가 등록이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은 그렇게 등록 안 하셨어요? 이거 하느라 그럴 정신이 아이고. 없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오디세이가 다음 주, 아. 스파이더맨이 내일 아, 개봉을 또 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좋습니다. 자, 종종 저희가 이렇게 영화 관련 콘텐츠 말씀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투표하시듯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좋아요는 그렇게 안 뜨면 투표를 합쳐서 4,000명이 했는데 좋아요가 3,5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행복한 일이 생길 거라 믿음을 가지시고 좋아요를 한번 누르시면 좋을 것 헛된 같습니다. 믿음.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신 우리 두 분 그리고 또 기자님들 또 우리 제작진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